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인사들이 함야평에 오르고 야권 인사 기용석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먼저 인선과 관련한 정치권에 나온 발언들 듣고 패널들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실장과 협치를 구상하고 여권 내 인사들과 중에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내치고 또 해코지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협치를 구상하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총리 기용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떠나갖고 윤석열 정권에 들어갔는데 국회 인준 과정이 상당히 험난하겠죠. 박영선 장관 현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죠. 그 유명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어요. 네,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선을 놓고 장고를 이어가던 끝에 홍준표 시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홍준표 시장, 들으신 것처럼 대선 경쟁을 같이 한 사람이고요. 또 시장으로서 그래도 만나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승훈 변호사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우군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좀 끌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서로 간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을 했지만 홍 시장이 거절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 그러면서 이제 국무총리의 김한길 국립통합위원장 또 비서실장의 장제원 의원 추천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여러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글쎄 김한길 총리,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 차례 얘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하실 것 같고. 네네. 그러나 민주당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김한길 총리에 대해서 특히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아까 보셨지만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이제 장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달리 저는 다른 얘기인데 네. 선거 끝나고 홍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에서 그렇게 아주 모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쓰러진 사람을 발로 밟듯이 그렇게 막 독서를 했는데 아니 본인의 검사 후배고 네. 또 나름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패 가능 참패라고도 지금 선거 결과도 참패라고 얘기하지만 강서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아무런 희망이 없던 국민의힘을 그래도 조금은 올려놓은 그런 공을 인정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모질게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럴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대통령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그랬나?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정권 심판론 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른바 홍 시장 말 빌리면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셀카만 찍고 다니다가 참패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이었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연결해 보면 홍 시장이 왜 이렇게 독서를 했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한길 총리도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는데 홍 시장에게 총리를 제안했다? 전 그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총리를 시키면 일단 또 인준 받아야 되고요. 그 민주당에서 흔쾌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구시장 보궐선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또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정말 선배 아닙니까? 여러 면에서. 그런데 그 선배를 총리로 모시고 다닌다? 그건 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협치 얘기했는데
내부적으로는 협치일지 몰라도 그게 외부 사람들이 국민이 보기에 협치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그 중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날선 비판이 뭐 어떤 원인이었는지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 홍준표 시장이 왜 한동훈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이제 대권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그렇습니까? 같고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심을 해서 당대표로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 또 미묘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거리감이 좀 있어요. 그걸 좀 파고들어서 한동훈 장관에게 어떤 여당의 표가 지지자들이 표가 가는 것보다는 예.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당심을 끌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아무리 중도층이라든가 전체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당 대표로서의 경선은 당심 100%이기 때문에 당심에 좀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아무래도 네임덕 우려가 있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가 또 굉장히 국민의힘의 지지 세력인 대구 TK와의 네. 어떤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간에 또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로서 만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도 언급이 됐었는데 어제 박영선 전 장관 자신의 SNS에 협치를 언급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 일단은 이제 총리 제안이 오면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예.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겠죠? 예. 첫 번째 받아들일 수 있다. 두 번째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 통과하고 예. 또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 번째 그런 생각은 본인이 있는데 그 순서로 이재명 대표 등을 만나서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게 순서 아니겠느냐. 그 얘기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예.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날선 반응이 나오잖아요. 예.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민주당에 좀 양해를 구하고 그 방법은 이재명 대표 등을 만나서 예. 내가 논의하는 게 좋겠지 않겠냐. 막 그런 쪽으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제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보는데 네. 만약 그렇다면 야당에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협치 안 한다고 계속 얘기했고 예. 협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 협치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서겠지만. 네네네. 아니 그 야권과 함께 야권 인사들을 영입해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게 그게 협치 아닌가요? 예. 왜 그걸 만나겠다고 예를 들어서 그걸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걸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날선 반응을 내는 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오히려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이 카드가 현실화된다면 보수층에서도 반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지. 야권은 만약 그렇게 실제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를 한다면 뭐 검토해볼 만한 카드다. 대신 우리의 양해를 먼저 구하라. 예. 이렇게 하는 게 순서 아니겠는가. 바람직한 반응 아니겠는가. 평소에 그렇게 협치를 안 한다고 얘기했으면 그런 반응을 내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네.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홍준표 시장이 추천을 했다는 이 장제원 의원. 당사자는 선을 긋고 있지만요. 차기 비서실장 후보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불출마 선언 당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장제원 네. 의원 같은 네. 경우에 비서실장이 될 가능성은 밖에서 볼 때는 어떠세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유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돌고 돌아 윤핵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가장 편한 사람이 장제원
의원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반대로 해석하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인물이어서 예.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을 결국 비서실장으로 선택을 해서 갈 수 있을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결국에는 어떤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이게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은 모두 옳다라고 했던 그 발언과 협치가 되는지 맞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한 그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로 뭐 저는 기용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예. 다만 국무총리로 기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민주당의 어떤 인사까지도 동원해서 협치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끌어보고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겠다 이런 취지일 것인데 예.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2년 동안 만나지 않으면서 박영선 장관을 끌어와서 협치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원내대표를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게 협치가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그럴 수 없거든요. 결국에는 박영선 전 장관을 정말로 예. 야당 대표, 국무총리로서 임명하려고 한다면 예. 당연히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예. 국민에게도 또 야당과의 협치와의 문제에서도 또 박영선 전 장관이 국무총리가 된다 할지라도 예. 좀 국민과 소통하고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고 한다면 순리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리포트에도 전해드렸습니다. 총선 참패 후 폭풍이 여권에서 이어지고 있죠.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물가와 민생 현안이었던 답이 나왔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해석되는 건지 그러면 선거 운동에서도 이런 걸 간과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승리한 데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잘해서. 네. 근데 패배 요인은 뭐 100가지도 넘겠죠. 네. 뭐 정권 심판론도 그 중에 이제 물가라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뭐 지금 물가가 오르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환율 문제도 있겠고, 국제 정세도 있겠고, 뭐 유가도 있겠고, 수많은 그런 요인이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생활 물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뭐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게 대파인데 대파도 사실은 그건 뭐 그렇게 윤 대통령이 875억 원이 함정이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걸 이용한 건데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해서 그것이 먹혀들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뭐냐? 네. 시장에 나가보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저도 시장에 나가 사봤는데 한 4천, 5천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단에.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게 정말 뭐 누구 책임이냐 물을 때는 정부 책임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모든 어떤 역량을 정부 역량을 그런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좀 쏟아야 된다. 뭐 그렇게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선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저희는 계속해서 협의, 논의하다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고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저희는 적극 밀어붙일 생각이고 이번 총선 결과가 나타내는 것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라는 국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 내 민주당이 일방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은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행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으로. 네, 어제 이제 농해수위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네. 22대 국회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연상이 되는 것들이었는데요. 예. 결국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생 법안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쌀이 굉장히 폭락을 하거나 또는 굉장히 서민들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걸 정부가 뭔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예. 결국에는 쌀을 수매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양곡법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냥 단순히 거부하는 것보다는 수매 비율을 좀 높인다거나 낮춘다거나
또는 폭락의 비율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수매 양을 줄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 대안을 통해서 정부가 뭔가를 해결해내야 되는 것인데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거부만 한다라고 한다면 좀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정부로 계속적으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독주를 한다, 입법 독주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네네. 결국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법률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건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야당이 발목 잡기만 한다는 그런 비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대안을 찾고 국민의힘이 민생을 위해서 새로운 법률안들을 내서 예. 민주당과 경쟁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책임 있는 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양곡관리법 거부한 이유는 또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쌀이 계속 남아도는 거를 수매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거부했다는 말씀도 제가 전해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쭤볼 거는 지금 입법 폭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민생 현안 25만 원도 법에 입법에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입법 폭주하는 관해 국회가 그 앞에서 관리하는 민주당이 관리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뭐 민주당이 지금 그 계속해서 얘기했던 구호가 검찰 독재 아닙니까? 예.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입법 독재죠. 입법 독재고 물론 이제 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됐고 네. 더 지금도 이제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다수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만장일치라고 하는 예. 이게 어려우니까 어떤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지 그 자체가 원칙이 좋은 원칙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다수결 원칙은 맞는 거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소수자 배려가 없고 타협과 협상이 없는 다수결 원칙만은 독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얘기하셨지만 첫 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거부한 게 아니고 네네. 도무지 재정으로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쌀을 그렇게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것은. 예. 그래 거기다가 또 보관 비용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보관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남는 쌀을 보관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사료로 씁니다. 그 쌀을.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예. 또 쌀 대신 다른 대체 작물을 심으면 또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쌀만은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쌀은 과잉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대체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농정인 것이지 쌀이 뭐 많이 생산돼서 폭락하면 계속해서 뭐 정부가 사주라?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논에 쌀 심을 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올바른 국가 경영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25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국민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민생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25만 원 지급해서 그 민생이 해결되냐는 겁니다. 아까 물가 얘기했죠. 예. 25만 원 지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더 오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대파 가격이 더 오르는 거니까 그것도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국정 운영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이 술판 회유 주장을 두고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요. 수원지검과 수원구치동을 잇따라 항의 방문했는데 그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법무부는 연어 술파티 진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 밝혀라! 지시한 대로 따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판단 아니냐고 묻는 거잖아요. 지시 받고 하시는 거죠? 누구 지시 받으셨냐고요? 직접 설명 누구냐고요? 의원님 잠깐만. 일로 와서 얘기하세요. 저기 이승훈 변호사님, 네. 그 민주당이 저렇게 나온 이유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지금 말이 바뀌어요. 시간과 장소가 계속 바뀌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의도성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장소라든가 시간은 어차피 구속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메모를 한다거나 시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회유를 당했고 검찰청에서 술판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왜 진술하느냐의 문제
문제죠. 이미 총선이 끝났고 그 결과는 야당으로 압승으로 됐는데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얻을 게 특별하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울의 김성태 전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서 술판을 벌이고 검찰이 회유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명분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보면 예. 본인이 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재판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꼭 출정 기록뿐만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단지 뭐 요일이 틀린 것 같다, 시간이 틀린 것 같다. 이것만으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 특별하게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검찰이 제출한 뭐 38명 그거 다 제출하고 한 것에 대해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굳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씨가 이렇게 술 먹고 음식을 시켜서 먹는 것을 예. 봤다. 그런데 자기는 마시지 않았다. 뭐 이걸 지어내서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좀 석연치 않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예. 아직도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나온 게 없으면 기소를 하지 말고 불기소하든가 네. 또는 뭐 지금까지 수사 판단을 통해서 기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수사를 그냥 이어가는 것 네. 자체가 좀 야당과의 협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발목을 잡는 것이다 이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검찰에서는 구치소 출정과 호송 기록 공개를 했습니다. 기록에는 뭐 이전 부지사 측이 뭐 지목한 지난 7월 3일에 오후 5시쯤에 이미 호송차 타고 수원 구치소로 출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쪽에는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검찰에서는 반박 자료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민주당 쪽에서는 CCTV 공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CCTV가 없었고 로브의 CCTV는 30일밖에 보관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가요, 이 문제?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CCTV를 공개하라. 네. 또 뭐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 예. 또 교도관들을 조사해서 공개하라. 네. 다 했지 않습니까? CCTV는 없다는 것이고 첫 번째. 예. 두 번째 출정 기록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뭐 2시에 출정해서 5시에 돌아갔다고 하는 다 기록이 나와 있고. 예. 교도관 38명 관련자들 다 조사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했고. 이승훈 변호사님이 아마 더 잘하실 거예요. 변호사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검찰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교도관들이 보고 있고 예. 또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각각 다. 3명이 만났다 그러면 김성태, 방영철, 예. 뭐 이화영 다 만났다 그러면 그 변호인들이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따돌리고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진술했다. 이 진술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왜 지난해부터 계속 공판을 받았는데 그리고 6월 30일 날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진술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 위에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법정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왜 내가 진술을 번복하는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얘기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공판이. 네. 그런데 올해 마지막 4월 4일 날 마지막 그 결심 공판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4월 4일이 언제입니까? 총선을 6일 앞둔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고 또 선거 전부터 다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 선거 끝나면 이재명 대표는 바로 이화영 부지사 예. 결심이 선거 공판 2월 7일 아닙니까? 예. 네. 선거 끝나면 바로 그 공판 결과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것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숱하게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요. 지난해부터. 예.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올해 4월 4일 들어서 이런 얘기하고 이걸 믿어라 얘기하는 건 사실 상식적인 합리적인 사람들로서는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